근데 진짜 지금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유행템들이 막 쏟아질 때 막 땡겨가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저는 장르를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강남에 식당 차리려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마라탕 차린다고 그랬었어요. 한창 유행일 때. 근데 엄청 많이 없어졌거든요. 허거집이 지금 많아요. 아, 맞네요. 사실 그것도 마라탕 장르를 본 거네. 지금 노동이 없이도 자본만으로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겪었던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본주의가 될 거예요. 진짜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시대가 되는 건데 스마트폰의 발명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급변기예요. 아무도 미래를 단정해 줄 수 없어요. 이때 자본을 축적하셔야 돼요. 돈 이야기 파고드는 시간. 안녕하세요. 머니디깅 클럽의 MC 박정호. 신혜원입니다. 이거 재밌었습니다. 뭘 쓰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오늘 꼭 물어봐야 될 거 정리하고 있다가 인사 타이밍 놓쳤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갔네요. 자, 오늘도 지난 편에 이어서 우리나라 상권 분석의 대가 네. 이분을 빼고 상권을 논하지 마라. 유정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인사를 놓칠 정도로 집중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던 거. 네. 왜냐, 오늘 진짜 돈 버는 방법 맞아요.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네, 물어볼 거 정리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우리 뭐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지난번에 초대박 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그러면 업종 한번 가볼까요? 일단 업종 가야죠. 야, 우리 지난번에 상권 분석 끝냈잖아. 맞네요. 잔존 가치, 고유의 물성, 네. 지대, 확장성 맞네. 다 정리했던. 그래서 오늘은 이 상권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갈 때 어떤 아이템을 들고 들어갈지를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 빠지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업종부터 한번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 생각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매우 그러니까 펜 들게 된다니까. 그럼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일단 단일 업종으로 제일 많은 거 1번 카페. 카페. 네. 카페 다음으로 많은 거 치킨집. 치킨집보다 많은 거 편의점. 아, 네. 그리고 3번이 치킨집. 아, 네. 치킨집이 원래 되게 많았다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나마. 네. 프랜차이즈 주점들. 주점. 예, 주점. 요 네 가지. 네. 요렇게까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사실 업종이라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많아서 네. 많은 순이라서 일단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특정 아이템에서 브랜드가 되게 여러 가지면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나 편의점 있으니까 내 편의점 근처에는 본사에서 얘기하거든요. 사장님 상생을 위해서 우리가 사장님 근처 500m에는 절대로 편의점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나만 안 만들면 뭐해? 아, 타사에서? 네, G땡땡만 안 두면 뭐해? 그렇네. 네, 옆에 C땡 들어오고. 네, 그리고 F땡 네, 들어오고. 그렇네. 셋땡 들어오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야? 바로 옆에. 그래서 저가 커피를 창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메가 커피를 만약에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사 커피점에서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메가 커피 매출 전국부터 비교하세요. 아.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옆에 차려요. 아. 네. 검증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검증된 데이터. 여기가 꿀 빨고 있네 라면 그 꿀 빠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같이 네. 빨자. 여기 혼자서 5천 빨고 있어? 그러면은 나눠 빨자. 우리 좀 사이좋게 3천, 2천 나눠 갖자. 그러면서 다른 커피숍이 생긴다. 그래서 본사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경쟁사 매출 분석이에요. 네, 지점별 매출 분석.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프랜차이즈를 얻으러 가면 그걸 다 보여줍니다. 네. 자기네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 근처에 스스로 이수거리 때문에 못 만들어요. 못 내니까. 네, 국가에서 이거를 막아놨어. 그래서 500m 그리고 많게는 1km까지도 못 만들게 돼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여기 1km 바깥에 있는 카페가 얼마를 벌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내 카페 만들 곳에 다른 경쟁사 카페는 있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눠 먹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힘들어져요. 동일 업종에 브랜드가 많으면 네.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요거를 절대로 금지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쉬운 게 브랜드가 우리나라 유명한 저가 커피 한 3개, 4개밖에 없지 않냐. 네. 그렇게 3개, 4개 있는 데가 제일 과점인 거예요. 무서운 점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야. 아예 그냥 듣보잡 브랜드 전국에 매장 한 4, 50개 있는 브랜드들이 그런 것들이 난립하는 형국이면은 그럼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전국에 몇천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망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 안정적으로 전국을 3분할, 4분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이 이 안에 2배, 3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가 커피숍이 창업하신 분 중에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권리금 주고 제때 빠지기도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창업하기가 쉬우니까는 실제로 거래가
자기네끼리 되게 그 카페에서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게 여기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한 600, 700 나오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가치로 해서 연에 그럼 내가 한 7천 번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은 권리금한 2억 정도는 하고선 주잖아요. 2달, 3달 안 돼가지고 바로 옆에 A사 옆에 B사, B사 옆에 C사가 생긴다. 그러면은 내 매출이 갑자기 3분의 1 도막이 나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겠다. 인수할 때 예를 들어서 M커피 사장님이 저희 매출 잘 나와요 해가지고 하세요, 운영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옆에 그러면 흔히 어쨌든 과점이니까 네네. 브랜드 빠나잖아요. 네. 있는지 다 체크해야 돼요. 이미 다 있어. 이미 다 있는 상태면 더 이상 나눠 먹을 거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불안해해야 하는 그렇죠. 거구나. 이거를 해서 까먹고 체크하지 않으셨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네. 예를 들어 저가커피가 3개라고 하면 어차피 내가 여기서 대박 나면 다른 거 하니 3개를 다 내가 차리는 거야. 그런 사장님들 계세요. 네. 네. 발상이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의 이수거리를 내가 다 채우시는 분. 다 채우는 거야 그냥. 여기 내 네. 땅이야 그냥. 네, 그래서 어때요?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그만큼 비용이 3배로 줍니다. 아 그건 그러네. 권리금 네. 이용 그러네. 다 줘야 돼. 그래서 이러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A, B사의 이수권을 내가 다 딴 다음에 하나를 안 돌려요. 일부러요? 예, 일부러. 아. 예, 영업을 그냥 안 해버려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팔짝치지. 근데 그래서 영업하는 척만 하고 그리고 직원 1명만 배치하고 문도 그냥 일찍 닫아버리고 그냥 제때 안 해. 네, 그리고 나서 2개만 돌리는 경우. 그래도 중간에 정체거리는 내가 다 확보할 먹는 수가 거니까.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 말 되네. 네네. 지금 원두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기후가 안 좋으니까는 이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커피값을 모두 똑같이 못 올리고 그냥 점주에게 자율권을 지금 주신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2,000원 우리 유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원두 납품 가격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너네가 2,500원, 2,800원 올려라. 라고 자율권 주신 브랜드들이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가 커피도 예전같이 1,500원, 2,000원이 마시기에는 좀 어려운 시절이 좀 맞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가끔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편의점 왕 그래서 뭐 엄청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나온 분들도 계시던데. 편의점을 여러 개 하셔서 이제 편의점으로 재미를 보신 분은 네. 사실 원래 하나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여러 개로 분할해서 투자하기보다는 네. 한 번 요 맛을 들이면 예. 그거 못 끊어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A, B, C, D를 하는데 여러 개의 매장을 여는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한 우물을 파서 여러 개를 만드시는 분이 있고요. 음. 그게 아까 여러 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 네. 같은 분에 이건 왜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해볼까요? 네. 네. 편의점도 하고 치킨집도 하고 저가커피도 하고 업종을 달리하면서 해. 요리사로 따지면은 내가 성수에서 중국집을 대박해놨어. 그러면은 이 중국집을 다른 곳에 차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고 내가 여기 옆에 치킨집을 차리고 네. 그리고 이 옆에 한식집을 차리고 네. 고깃집을 차리고 이런 식이야. 네. 왜 이분은 이런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했지. C도 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동네의 왕이 되고 싶나? 관리 동선이 더 편한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장이 강남에 있고 강북에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도 길 막힐 때는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성수에서 저기 여의도 가려고 그러면은 일본 가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걸리거든요. 게다가 지방 매장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도 못해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동네 안에서 그리고 상권을 분석한다 그랬을 때 거기 이 동네. 해보는 거예요. 이 동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얼마에 나왔고 이게 괜찮은 가격인지가 다 너무 아는구나. 뻔히 보여. 근데 내 매장을 똑같이 옆에다 못 만들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관리의 편의성에서 다양한 매장을 만드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은 한 업종으로 여러 지역을 가시는 게 맞을지. 이거 재밌네요. 네. 흑백 요리사에서 뭘로 유명해졌자. 네. 그러면 내가 뭐 이 사람이 이탈리안으로 유명해졌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잖아. 이탈리안 요리집을 여러 개 찍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자기 근처 바로 앞에 네. 고깃집을 낸다거나. 우와. 줄어시는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 거리라고 붙은 이제 거리들이 네.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그분들이 절대로 같은 거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홍석천 거리, 장진호 거리 이런 장진호 거리들이 거리. 많이 네. 있었는데 그런 거리들이 다 한 분이 하시지만은 한 맞네. 크리에이터가 다양한 곳들을 만드셔서 한 지역에다 몰아놓고 관리하기 용이성을 편하게 관리의 이렇게 만드는 편의성.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하던 업종이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무한 부패.
고기 뷔페에 가서 네. 끝없이 명륜 진사 먹어도 되는 거. 땡땡. 네. 그거 왜 없어졌을까요? 아, 지금 돼지고기 값이 금값이 되고 있거든요. 아. 삼겹살이 정말 올랐어요. 200g에 2만 원 넘어요. 연어 무한 리필 엄청나게 수익 많이 되다가 여러 가지 파동으로 해서 연어 딱 끊기고 나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무한 리필집은 항상 지금 우삼겹 무한 뷔페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데 이 아이템이 수입이 급등하게 많이 될 때는 그 무한집이 수익을 내요. 그러다가 그 아이템의 수입 수출이나 아니면 생산량이 줄잖아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물가 변동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네, 거죠. 그래서 무한집은 사실은 창업할 때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아이템이다. 아. 네. 근데 이렇게 말해도요. A라는 사람이 돈을 벌면 내 주변 지인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시장과 자기의 객관적인 계산을 이게 말이 안 맞더라도 무조건 이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나도 이걸 창업하고 싶어지는 욕구에 휘말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꽉 붙잡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자영업자는 돈이 많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요. 아, 매출 자체가 매출이 땡겨오는데 내 통장에 지출이 나가기 전까지는 항상 매출 4천만 원인 가게 엄청날까요? 아니에요. 본인 수익 1,000만 원 남기기 힘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따지면은 이거 세금 내고 나잖아요. 실제로 내 연소득은 한 7천? 세후? 네,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매출 4천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달에 4천만 원은 내 통장에 한 번은 꼭 지켜. 네. 네, 그러니까는 씀씀이가 커져요. 그리고 월급쟁일 때는 왜 그 계산을 안 하다가 네. 반드시 장사를 하면은 이 숫자대로 내가 뭐 할 줄 알아요? 앞으로 계속 지키거나 벌 줄 아니면은 알아. 줄어드는 건 절대 생각하지 않아. 늘어날 것만 생각해. 사실은 훨씬 변동성이 큰데 훨씬 회사는 변동성이 따박따박 큰데. 들어오지만 맞아요. 그래서 내 미리 있는 것까지 땡겨서 대출금을 받기보다 먼저 내 생활에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차 뽑고 네, 먼저. 그래서 예전에 장사했는데 벤치 뽑으면은 그럼 그 사람이 1년 안에 망한다는 얘기가 거래도 바람 나왔던 들었다. 겁니다. 바람 들었다. 네, 그리고 골프채 사고 네, 그러시면은 이제 바로 이제 가게 잡 들어온다. 아 근데 진짜 지금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유행템들이 막 쏟아질 때 확 땡겨가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두쫑크 한창 유행할 때 맞아. 요만한 거 하나에 10,000원 받잖아요. 요게 10,000원이었어요. 네, 10,000원이야. 근데 이제 만드는 법을 보니까 그 뭐 카다이프 손질하고 그거 하는 게 좀 빡세 보이긴 하지만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듯이 아무도 안 먹죠. 맞아요. 요즘 안 먹어. 네, 누구나 인식했었어요.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자, 아니 어떤 건 오래 가잖아요. 어떤 거? 스테디가 된 거. 하나만 찍어보세요, 우리. 하나만 잠시만요. 네네. 잠시만요. 아, 한국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 아닙니다. 뚱카롱 없어졌지. 없어졌네. 탕후루도 그렇네. 네, 거의 지금 거의 안 먹었지. 남았지. 그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네. 요아 뭐 요아정은 네. 아직도 먹긴 하는데 근데 네. 또 이제 개폐라고 보기에는 이제 어렵죠. 네. 이 아이템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아이템이 있어요. 뭐예요? 자, 두쫑구를 보시면 애시당초 이 원조를 그냥 두바이 초콜릿이 열풍이었으니까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사 먹으면서도 그냥 이걸 두바이 초콜릿 하나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근데 두바이 초콜릿 전에 유행을 전국적으로 탔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가 있냐면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 번도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들 이름을 아는 식재료가 있어요. 식재료? 네, 카이마. 아 카이막. 네. 아 설마 뭐예요? 카이막 토스트. 버터와 네. 다음에 생크림의 중간. 아. 네. 예. 아, 우리, 죄송합니다. 네, 카이마. 네. 네. 네, 카이마. 예, 젊은 우리 PD님 다 아시죠? 예. 아, 카이마. 생각났어. 그거 아침마다 먹어요. 카이막이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둘 다 터키 거예요. 아하. 중동의 디저트예요. 아, 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국내에만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유럽의 디저트 중에 되게 생경하고 안 먹어본 거가 몇 개나 남았어요. 아, 그렇네. 거의 없어요. 맞아. 한국에 사실 이제는 베이커리 업계에서 정말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보다 베이커리가 뛰어난 나라는 이제 일본밖에 안 남았다. 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계에서 베이커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제는 동양에 있는 나라들이 이야. 경쟁이 됐지. 프랑스 본국보다도 더 베이커리 실력이 뛰어날 만큼 한국의 베이커리가 정말로 많이 수준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별의별 산의 진미가 다 이미 한국에 소개가 된 거예요. 네. 네.
그 막차가 마카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첫 시장이 생크림 케이크랑 바게트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게 막차가 마카롱이었어서 마카롱이 정말 귀족의 디저트 중에 귀족의 디저트였거든요. 러시아에서 황녀가 전쟁 병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면은 그 마카롱을 만들어서 그걸 나눠주면서? 네, 나눠주면서 하나씩 입에 넣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신의 은총을 받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갈 정도 귀한 디저트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도 생경한 디저트가 없어요. 그렇네. 다 먹어봤지. 다 뭐. 먹었어. 파리 네. 가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디저트들 다 그렇지. 그리고 일본이랑 아시아권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네, 너무 가까우니까. 네. 그런데 그럼 미국은 어차피 다 이 영미권 다 동일하고 그래서 이쪽은 다 알아. 오래된 문화권을 갖고 있고 오래된 자체 음식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아직 낯설고 많이 안 가본 데가 그나마 중동이 한국 사람들이 아직은 미지의 대륙인가. 중동 가본 사람 하면은 유럽 가본 사람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그렇겠죠. 중동 사막 여행 이런 거 가보신 분들이 아직은 적고 중동 지방에는 수많은 국가가 있으니까 그럼 다 디저트가 다르냐? 그게 아니고 대통합입니다. 다 터키시 딜라이트예요. 터키에서 만든 그 딜라이트가 아랍권 전체에 오스만 투르크 때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그 터키시 딜라이트를 먹어요. 예. 네, 그래서 터키가 디저트의 본국이고 유럽과도 다르고 아시아와도 다른 자기네만의 독보적인 디저트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바클로바예요. 그 바클라바를 초콜릿 안에 넣은 게 두바이 초콜릿이었고 네. 그래서 그게 상품성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기에 되게 좋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었는데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왜 신기해했냐? 예. 아직 중동 디저트 터키 딜라이트는 외국 사람들도 생소한 거예요. 네. 저 그거죠. 뭐 한 달에 한 번은 바클라바 꼭 사 먹어요. 이런 분들이 없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아랍권, 중동권이 한국 사람들한테 생소했었고 세계 사람들한테도 생소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전수하면서 너 이런 식감 느껴본 적 있어? 그러면 신기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 후에 카다이프 후에 바스라지면서 바삭거리는데 입안에 질겅질겅 남진 않는 요 이상한 거 뭐지? 식감 뭐지? 사실은 튀긴 소면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피스타치오를 저희가 술안주 같은 데 믹스넛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은 들어있어도 피스타치오 예. 워낙 비싸기 때문에 피스타치오를 대량으로 갈아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넣어서 버터처럼 만들어 먹는 기법은 사실은 튀르키예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튀르키예 가잖아요. 그러면 두쫑쿠는 없는데 카다이프 면에 피스타치오 믹스를 섞어가지고 그리고 위에다 초코크림을 쫙 득뿌려줘요. 그거를 떠먹는 디저트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 디저트의 변형인 거죠. 변형이구나.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말했었던 카이막 같은 경우도 터키 호텔에 가지고선 뷔페 가잖아요. 그러면은 카이막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문이 몰라요. 오? 이름이 다른 20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카이막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버터와 치즈의 중간에 어디쯤에 있다고. 그러면 버터는 여기 있어, 치즈는 여기 있어. 그러면은 생크림은 여기 있어. 그러면은 그 중간에 우리는 이거 딱 유제품이 3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간에 발효를 좀 덜 시킨 거, 염소로 시킨 거, 말우유로 시킨 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20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야. 카이막이.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면 카이막 유행할 때 카이막 유행이 아니라 진짜로 터키 가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이렇게 다양한 유제품들이 있고 페타 치즈가 앞으로는 유행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요거로 소개하면 한국 사람들이 새롭겠다. 포스트 두쫑쿠를 우리가 뭔데라고 물어보려면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예상이 좀 가능해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아이템을 보시지 마시고 아이템을 물어볼 때 당신은 장르를 봐라. 장르. 네. 이게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커다란 장르 안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요 공만 쫓아다니면은 어차피 이 공은 절대로 이 라운드를 떠나지는 못해요. 요 안에서 돌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이때 중동 문화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터키시 딜라이트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터키시 딜라이트를 제대로 하는 집 국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기겠다. 터키 가도 사실 그 바클라바가 난이도가 되게 높은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필로 페스트리라는 걸로 이거를 만드는데 장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이제 그 제자가 만들면 통과를 시켜요. 근데 통과 기준이 뭐였냐면요.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보여야 돼요. 반죽 너머로. 그렇게 얇은 거예요. 사람 키만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투명하게 거의 비칠 정도로 이걸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겹부로 쌓아가지고 그래서 엄마 손 파이에 싸대기를 때릴 만큼 이 겹수가 층층이 쌓인 거를 시럽에 튀겨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달콤한 디저트. 한국에서도 바클로바 나 먹어봤는데 그리고 저기 이태원 가면 있는데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태원의 그 수많은 바클로바들이 대부분 사실은 터키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세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과자인데 기본 바이스가 페스트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시럽에 튀긴 페스트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붙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먹으면은 페스트리였다는 것도 까먹을 정도예요. 아, 이게 다 결감이 붙어버려서. 다 그리고 죽어가지고. 엄청 달아. 왜냐면 처음에는 시럽에 튀겨서 이렇게 시럽에 절여져 있는데 내가 이것만 딱 골라서 먹으면 그때 얘가 흡수하고 있는 시럽의 양이 가령 5g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한 20g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 바클로바 정말 잘하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앉은 자리에서 한 박스 다 먹어요. 왜 이렇게 고소해? 하면서 한 박스 다 먹는데 한국에서는 반 개 먹으면 위가 아릴 정도로 달아요. 아, 나 근데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제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두쫑쿠 유행에 편승해도 맞아. 되나요? 네. 였는데 약간 진짜 덕후다. 연구를 한다는 게 느껴지는 정도의 방대한 지식이 지금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장르를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강남에 창업하려고 돌아다닌 부동산에 식당 차리려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마라탕 차린다고 그랬었어요. 한창 유행일 때. 근데 엄청 많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그 마라탕 열풍은 마라탕집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허거집이 지금 많아졌어요. 아, 맞네요. 사실 그것도 마라탕 장르를 본 거네. 네, 그렇죠. 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 대륙이 중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진짜 가까운데 심리적으로는 엄청 먼 대륙이 있는데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너무나 광대한 사실 식문화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는 로컬리제이션에 대한 한국식 중식이 너무 오랫동안 중국 음식이라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중국 사람들이 먹는 향신료 마라도 이제 사람들이 그 맛을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마라 먹었잖아. 입이 마비된 것 같아. 이상해. 우리 아빠 안 먹었어요. 에이, 향이 왜 이렇게 맞아요. 이러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중독되잖아요. 아, 맞아, 예, 맞아. 팔각도 그렇고 육도도 그렇고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한번 이제 맛을 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식 문화가 새로 개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그 나라의 향신료가 로컬의 사람들한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음식들의 지평이 점점 넓어져요. 태국 음식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 예전에 고수 못 먹을 때는 맞아요. 네. 지극히 혐오하는 음식이었는데 지금 고수를 먹을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한 50% 넘거든요. 그래지니까 태국 음식 이제 문제 없지. 딱이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향신료와 식재료들이 한국에 조금씩 이제 소개되고 알려지면서 저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식문화의 지평을 늘리는 것에서 사실 국경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식재료들과 온갖 것들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한국의 식문화, K푸드라는 게 사실은 한국만의 것으로 신토부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외국 것들, 고추 같은 것도 우리나라로 해서 지금 매콤한 우리가 불닭볶음면이 나왔듯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더 K스타일로 따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딱 보니까 야, 다음번에 내가 초대박날 아이템 또는 자영업을 한다면 장르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그 장르를 찾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새로운 문명권 이거였거든요. 낯섦. 그러면 낯섦. 네네. 그럼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미국에서는 제가 엄청 즐겨 먹었는데 아직 한국에 제대로 안 들어온 게 멕시칸. 멕시칸. 어떠세요? 멕시칸의 재발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코 그래요? 지금 엄청 타코 먹어요. 엄청 왜 핫해요. 나만 몰랐냐고 맨날. 우린 다 먹고 있었지롱. 타코가 왜 핫해졌는지 우리 기자님 아세요? 테스 이유? 이유는 왜냐면 모르겠는데. 타코는 20년 전에도 있었고, 네. 예, 30년 전에도 있었어. 근데 그렇죠? 지금 왜 갑자기 타코가 핫하냐? 네. 지금 만든 타코의 특징이 있고 옛날 타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옛날 타코의 특징은 네. 공장에서 나온 타코로 타코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은 타코를 구우세요. 아, 국내에서? 예, 그러니까는 사실 공장에서 나온 타코로 타코를 만들었다는 거는 멕시칸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건 모욕이야.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음. 그거랑 똑같아요. 피자가 한국에서 인기라는데 근데 공장에서 나온 도우로 피자를 구운 거랑 수제, 부자 피자 같은 데들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막 여기는 부풀고 여기는 약간 타고 막 그릇 막 엉망으로 돼 있는데 너무 맛있는 그 갓 나온 빵으로 이제 저희가 피자를 먹었을 때 그 맛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만든 바로 구운 타코에다가 그 뜨거운 갓 나온 타코에다가 고기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먹으니까는 맛이 너무 맛있지. 아 이거 다르구나. 왜 이렇게 미국 애들이 타코 환장을 하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사람들이 알면서 그 집만 줄을 쓰지 네. 옛날같이 그냥 공장에서 나온 타코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우리가 낯선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착을 해야 그 사실 퀄리티도 향상이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이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로컬의 문화가 처음 소개됐을 때 저희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 포호와 포베이 뭐 이런 이제 식당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베트남 쌀국수랑 월남쌈이랑 스프링롤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메뉴가. 네, 그렇게 세 가지인데 근데 베트남 쌀국수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본 맛이 있고 모험가의 맛이 있었어요.
뭐냐면 뭐예요? 고수 조금 뿌려주는 거야. 아. 너 고수 견딜 수 있겠어? 근데 조금 뿌려져 있는데 난 몸을 즐겨볼 거야. 그러면 고수 먹고 어우 이 베트남 향신료 이거 뭐야? 이러는데 지금은 반새우 반새우 먹으러 갈까? 반미 먹으러 샌드위치. 갈까?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은 쉽게 정복이 되는 거야. 너무 많이 가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 가니까 쌀국수 말고 반새우가 진짜던데 아니면은 반미가 진짜던데 베트남에서 먹는 더 다른 이제 음식들까지도 이제는 해서 장르가 이제는 베트남 식당인데 쌀국수만 팔잖아.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이 장르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르를 하시는 거는 무조건 창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요. 먹어보고 체험하고 체험해야 만들어보고.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저는 2, 3년 정도는 그 분야에 몸을 담그신 분들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예. 진입분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망하지 않는 지름길. 그렇네. 오래 갈 수 있는 지름길. 그렇네. 이거 일부 말밑에 해주신 얘기랑 약간 엮어보면 예. 물론 아예 지금 당장 자영업하려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좀 시간이 있고 내가 은퇴하는 그 시점까지 좀 공부할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준비하면 되겠다. 맨날 드시는 게 치킨이니까 차릴 때도 치킨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저 쳐다보세요. 치킨밖에 안 드시면 카이막도 드시고 먹어보고 아침마다 초코도 카이막 드시고 먹어야지. 다양한 것들을 먹어보다 보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요것도 정복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장르에 대해서 매니아가 되셔서 2, 3년 파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창업은 절대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데 아이템 요거 싶다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겁니다. 아까 두쫑코 만드는 거 쉬운 것처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정지현 셰프님 계시는데 정지현 셰프님의 이거 쫙 바스 네네네. 내가 흑백인에서 대박 난 걸 보고 바스 하나만 배우려고 그러면 정지현 셰프님은 똑같은 바스를 만드는데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년간 중국 현지에서 굴르셨던 그 내공 이 장르를 섭렵하는 거는 이거는 몇 년 동안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F&B가 아니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 장르에 대해서 덕후가 되시고 매니아가 되셔서 이거의 창업각을 보시려면 적어도 2, 3년 하셔야 돼요. 하나의 아이템만 보지 말고 그 아이템에 속한 장르를 보고 해라. 네네. 그리고 그런 걸 공부해야 되고 무조건 경험을 해봐야 아이템도 고를 수가 있겠네요. 네. 아이템 하나만 파는 전문점을 만들겠다는 게 예전에는 대세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그 유행이 내 인테리어 투자비를 건질 시간도 안 줘요. 야. 예. 예전에는 그래도 한 1년 갔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 투자비는 건졌어요. 그런데 이젠 2달 가니까. 근데 저는 약간 요새 트렌드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 안 해. 네. 왜냐? 다 배달해 먹거든. 아. 그래서 요새 그냥 아예 저 사는 동네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안에 들어가면 그냥 흰 벽이에요. 하고 머신 있고 뭐 베이킹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두쫑코가 유행일 때는 두쫑코 두쫑코를 팔고. 밤새 만들고 야. 그랬다가 버터떡이 유행인데 그럼 버터떡으로 바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초기 비용을 낮춘 다음에. 요런 것도 사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생존 전략일 수 생존 있다. 전략이죠. 근데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싶으시면 저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거든 스페셜리스트가 되시기를 이제 권유를 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국 요리 중에서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 즐겨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요리들 중에서 깊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우육면이라던가 이런 거. 우육면 사실 한국에 몇 번 들어오려고 시도했다가 튕겨져 나갔어. 네, 오래 못 버텼어요. 왜냐면 우육면에서 나는 다양한 향신료들을 한국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마라로 첫 발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우육면에 들어가는 다양한 향신료들도 사람들이 예전에 먹을만한데? 내가 이거를 10년 전에 먹었을 때는 uk한이 뭔가 비위가 상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느낌이 다르실 수 있거든요. 이게 해외여행 오랜만에 가시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야, 오늘 진짜 자영업을 할 때는 뭔가 망하지 않는 첫 번째 방향성, 장르를 개척해라. 그리고 꼭 전문가가 되셔라. 그래야 진입장벽을 만든다. 이걸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저는 궁극적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입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자영업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경제 활동이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신 기자님이 이제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더 많을 때도 있는데, 이거 좀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의 숫자가 사실은 이제 기자님 엄청나잖아요. 네. 네네. 한 20%가 넘을걸요? 또 네. OECD 기준 최상위. 네,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거의 그 정도 숫자인 건데, 근데 사장님들 말고 노동구에서 그 소수의 자영업자들 밑에서 일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생각하면 1,000만 명이 훨씬 넘거든요. 어휴.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5% 가까이가 이 자영업의 생존의 존폐 위기에 따라서 같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에서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특정 기업 구조조정 말하기 좀 뭔데 자동차 회사 하나 구조조정하는 것도 정부가 않죠.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요. 근데 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직업적 생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정부에서도 줄여야 된다는 것도 줄인다기보다 알아.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는 예, 예, 지금 예. 자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요. 네, 지금 자영업의 비율이 늘지는 않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비율에 좀 더 가속도를 붙이고 싶어 하고 좀 더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소수의 곳들이 살아남기를 바라고 네. 그러면은 남는 시장들은 어디로 갈까요? 노동인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노동시장도 지금은 한국 분들이 그거를 정말로 두려워하게 은퇴 이후에 자기가 노동시장에 버려지는 거 사장님이 되지 않고 네 왜냐면 노동시장으로 은퇴 이후에 다시 들어가실 때 과거의 직급으로 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 되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몸을 쓰거나 힘든 노동에 노출되는 것에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심리적 저항감이 심리적 저항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비해서 왜 이렇게 한국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똑같은 비율로 뭘 보시면 되냐면 코덱스 3배 선물 뭐 이런 거 같은 거 네 인버스 뭐 3배 곡버스 뭐 이런 거 보시면 외국은 압도적으로 전체 투자의 거의 90% 이상이 그거거든요. 그냥 인버스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곡버스 이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2배, 3배 레버리지가 사실은 기본입니다. 외국도 TQQQ 있잖아. 있는데 비율이 아,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네, 네. 자영업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월에 수천을 벌고 그리고 대부분은 망하는 게임이에요. 피라미드가 네, 딱 피라미드에서. 있죠. 네. 네, 그런데 내가 안정적으로 200에서 300 사이의 소득으로 남은 평생의 노동소득으로서 수익을 꾸르면서 은퇴자금으로 기본적인 자산을 약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렇게 남은 삶을 계산해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는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큰 불만을 없으신 분들도 많고 예. 그리고 은퇴연금이 해외라고 해서 복지국가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2명의 연금 정도로서 이걸 만족하시면서 정말 아껴서 쓰면서 노후를 오손도손 보내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노후에도 한국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집을 더 사거나 아니면은 불리거나 이런 식으로 자산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정해진 미래가 너무나 암울한 거죠.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250을 받고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삶을 선택하느니 10분의 1의 확률이라도 내가 2,500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겠어 라고 선택하시는 그리고 창업 시장이 그리고 수많은 성공파리들이 북을 쳐요 옆에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가 그 10분의 1이 될 수 있어. 등을 막 떠미는 네, 거지. 그러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10분의 9는 이 비밀을 몰랐는데 너는 알았잖아. 네, 이러면서 악마의 소사님처럼 옆에서 이렇게 살짝 소사깁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비밀을 안 것 같거든. 그러면서 자신감이 엄청나게 고취돼요. 상무 초창기의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요 에너지와 도파민이 터져 나와요. 그 프랜차이즈 설명회 가면 여러분 월에 얼마 보장 뭐 해가지고 설명해주면 그분들이 기대가 무너지는데 한 달이 걸리잖아요. 한 달이요? 네, 막상 열고 손님이 없잖아. 그리고 매출로 자기가 이익을 잘못 환산하다가 실제로 비용을 내고 나서 내가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멘탈 나가면 또 바로 접고 맞아요. 그리고 그냥 다 매몰 비용을 써버리고 네. 끝나는 경우가 예, 있죠. 그래서 간판업자와 인테리어업자만 논았다. 간판 시장은 어때요? 네. 너무 씁쓸합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자영업에 진입할 때 뭐 여러 가지 허가나 뭐 이런 좀 약간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매우 낮아요. 네, 저희가 이제 미국 매장을 준비를 할 때 계약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오픈하는 데까지 10달 정도가 걸렸는데 미국 교민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초스피드로 할 수 있어요? 10달이요? 10달이. 이야. 네. 미국은 정부에서 허가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틀이면 나오는 허가 아니면 당일에 나오는 허가가 미국은 한 달이에요. 네. 근데 유럽은 거기서 2-3배를 더 보시면 돼요. 프랑스 파리에서 만약에 내가 신축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허가만 5년이에요. 네. 5년째 허가를 해도 그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네, 이 공공 서비스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렌트프리를 내가 뭐 6개월씩도 주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창업하는데 1년 6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버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시장에서는, 유럽 시장에서는 창업의 문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함부로 이거 못해. 네. 예. 이 정도 기다리고 이 정도 감내하고도 창업할 사람들만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오랫동안 준비해서 염원했던 사람들이 하지. 우리나라에는 사실 근데 보건소 가셔가지고 체변검사 한 번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때부터 영업허가 받는 데까지 일주일이면 돼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거예요. 이게 한국의 강점이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뭉텅이 돈이 있었을 때 이 돈이 특히 퇴직금으로 내가 갑자기 내 통장에 3억에서 5억이 있잖아요. 한국 분들이 또 잘 못하시는 게 뭐냐면 통장에 목돈이 노는 걸 못 견뎌요. 너무 부지런해 버리니까. 네, 너무 부지런해. 3억이 있는 걸 못 견디는 게 아니고 3억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 달에 내가 생활비로 30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2억 9,700만 원이 되잖아요. 그걸 못 견뎌 하세요. 그러니까 이자든 부수적으로 이 3억의 원금은 훼손하지 않는 채로 부가적인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원금을 훼손하고 내가 하는 순간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씩 나 계속 쓰면 그럼 30년 후에는 제로가 되네. 그래서 이 30년 후에 제로가 되는 게 두려워서 이거를 3개월 만에 제로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는 한다. 아이고. 그 진짜 약간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뭐 하겠다는데 왜 문턱을 높여라고 이제 딱 단기적으로 볼 때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문턱이라도 조금 있어야 더 준비할 수 있고 그 진짜. 문턱을 넘을 준비를 내가 미리 네. 할 수 있고 그래야 사실 실패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 사실 그래서 이번 정부분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F&B에서 지금 이제 음식료 판매 업종의 허가를 사장이 중국집이면 중국집, 한식이면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예, 2급이라도 따면 나오는 걸로 바꾸면은 그러면 F&B 창업이 10분의 1로 줄 것이다. 네. 똑같은 걸로 저희가 만약에 피부관리라던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자격증 원장이 반드시 네. 자격증이 그렇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피부관리사 자격증 따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 붙어요. 네, 다 떨어져요. 네. 그래서 막 3수, 4수, 막 6수까지도 이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험 이렇게 보고 나면은 1년 후딱 가거든요.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유독 조리 쪽 식당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수 시간 4시간. 4시간 교육하면 우리 프랜차이즈 차릴 수 있어. 진짜 저는 그 취업박람회 같은 데 가서 그 얘기 들으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게 잘 돼도 문제인 거야. 왜냐면 어차피 잘 되면 4시간이면 누구나 차릴 수 있는데 진입장벽이 낮은 거구나. 네, 개나 소나 다 차리게 된다. 그러네. 네, 그래서 문턱이 높은 곳을 힘들게 건너셔야 차세대에서 다른 사람들도 넘어오기 힘든 건데 내가 쉽게 건너면은 이 문턱을 내가 쉽게 건너놓고 나만 높여놓을 수가 없다. 없죠. 그렇네. 뒷문을 잠그기가 어렵다.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이네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자영업의 구조 조정은 숫자를 줄이자는 구조 조정의 의미라기보다 질에 대한 구조 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런 걱정도 드네요. AI 시대 점점 일자리의 개수는 줄어들 거라고들 걱정을 하고 네. 또 이러다가 조만간 피지컬 로봇 생기면 설거지 알바, 무슨 홀서빙 알바 이런 것도 로봇이 대체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내가 그냥 사장하는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로 뭔가 창업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쉽게 하지 마시고 진입장벽 높은 걸로 하면 나는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네. 노동의 종말까지도 괜찮은데 사업도 종말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면 자본이 자본을 버는 시대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정한 자본주의가 이제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본주의에 생산의 3요소가 있잖아요. 네. 토지, 노동, 자본. 네. 근데 사실은 토지랑 자본은 한 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노동력과 자본의 두 진영의 조화로 생산이 생겼던 건데 지금 노동이 없이도 자본만으로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겪었던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본주의가 될 거예요. 진짜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시대가 되는 건데 이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담론이 불과 1년 사이에 이게 화두가 됐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AI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대결이 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AI를 잘 배우고 다루면 된다. 근데 배우는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질 만큼 AI가 간편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맞아요. 변했거든요. 맞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 챗GPT 같은 거 들어가면 언어 모델부터 선택해야 되고 뭐는 추론을 잘해요, 뭐는 누구를 잘해요, 뭐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면 어플 다 따로 다운받아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미나이 써보면 이 대답을 위해서 나노반 하나가 필요하면 나노반을 알아서 불러주죠. 알아서 불러줘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까지 전부 다 알아서 정리해 주잖아요. 근데 이 발전 속도가 1년 후면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할 곳이 없는데 창업하지 말라고 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아직은 헤게모니를 잡지는 못했어요. 네. 이거는 근데 어떤 정부여도 그렇죠. 사실은 예. 지금 이거를 되팔릴 수 있는 곳이 없다. 미래학자도 답을 알지는 못할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네. 아니, 오늘 돈 버는 법 알려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겁만 주고 가고. 저희가 그거예요. F&B가 창업 중에서도 가장 쉬운 분야, 그리고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 그래서 진입문턱이 낮고, 그래서 창업에서 제일 꺼려야 되는 분야. 아까 제가 창업하지 피해야 말아야 될 네. 네 가지 중에서 네. 세 가지가 F&B였잖아요. 그렇네. 네, 반대로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다른 통찰이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그래도 음식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셰프의 롤마저도 로봇이 해주는 요리를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할까? 근데 셰프를 도와주는 수많은 기구들은 계속 자동화될 건데, 근데 오너 셰프는 살아남을 수 있다. 향후 적어도 우리가 20년 정도는, 10년 후에는 로봇 셰프가 제가 미슐랭을 땄습니다 이러면서 자, 중국 전문 셰프 로봇입니다 이러면서 그거가 정신 셰프를 대신할 수 있을까? 바스. 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똑같은 바스를 내려도 우리 지선 누님이 참 그렇지. 예, 맞아요. 맞네. 중국의 스토리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맞습니다. 듣고 이때 요리의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여서 그래서 그럴 거야. 튀김기 특정한 방식들은 노동력을 줄여줘서 오히려 식당에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거예요. 그러면서 내 노동의 가치가 증가하는 포션이 분명히 식당에서는 찾아올 수도 있어서 F&B가 그나마 다른 분야보다는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지금은 또 듣고는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신혜원 기자님. 네. 언젠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승승장구 다 하고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인생 이모작을 할 텐데 우리 이제 신 기자님도 대충 이제 캐릭터 아시고 네네. 다 오늘 설명을 다 네. 종합했을 때 네네네. 어떤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십니까? 아, 이거 뭐, 한 1,000만 원짜리 컨설팅 받는 기분이네. 그러니까요. 제가 만들어 드린 거야. 저는 기자님이 그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뭐예요?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한 맞춤형 숙박업. 숙박업? 예, 호스텔을 운영을 하시는데, 네. 근데 저희 외국의 호텔에 가면 버틀러 서비스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아, 네네. 근데 그러네. 버틀러 서비스라는 거가 꼭 거창하게 무릎 꿇고 뭐 서빙해주고 막 이래야지 되는 게 아니라 여행객들이 필요한 정보나 불편한 서비스들을 도움을 줘서 내가 이거를 딱딱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비스드 게스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도 잘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감하시면서 한국의 주요한 문물들을 소개시켜주거나 이런 그렇네. 거 그러면서 일단 노동적인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초반 투자했었을 때 F&B 같은 경우는요 재료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30%가 넘어요. 대부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인건비가 30%가 넘고 예. 그러니까 드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구조에서 너무 높은데 네.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죄송한데 그 건물을 만드는 비용이 임대료는 일단 좀 낼수 임대료는 있어야지. 내야지.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 오케이. 네, 그녀의 능력을 믿기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솔깃한데? 네. 한 진짜 번도 어려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분야, 직군인데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외국에 좋은 리조트 가면은 그 호텔 내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만들기도 있고 네, 뭣도 있고. 근데 네. 그걸 내가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국가나 서비스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 이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다 안내해 예약해 주면. 줄게. 아. 이 비용을 전부 다 녹여. 네. 반값에. 내가 지출을 한 10만 원 하고 반값을 대신에 2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이에 인컴을 더 늘리는 거다. 아. 네, 이런 방식의 서비스로 한국의 문화 상품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한국은 그냥 편안하게 호텔에서 이렇게 쉬고 수영하다가 가시려는 분들이 오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니려고 오시다 맞아요. 보니까 그거를 서비스를 잘해드리는 숙소가 있었을 때 맞춤형 그치. 서비스. 왜냐면 AI도 한국의 그런 구석구석의 것까지는 다 모를 모를 거니까. 테니까. 나는 아니까. 이건 대체되지도 않고, 그리고 일종의 이걸 프리미엄 서비스화하면 또 수요는 항상 또 있잖아요. 그리고 네.
본인이 AI를 쓰시면서 그치. 그 안에다 나도 지금 내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습해서 네. 네, 그래서 내 AI는 네. 다른 데로 너 서비스 이거 너 정보 공유하면 안 돼? 이러면서 어. 이 정보를 모아서 그래서 저장하지 말아라. 네. 어.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외국인의 취향에 따라서 추천 루트가 이미 한 5가지, 6가지로 정해질 거고 예, 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하면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잖아요. 예, 저희 운영하는 데 있는데 치킨만 대신 배달 나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30분에 배달 갈 테니까는 카드만 드리면 돼 라고 하면은 너무 감사해. 네, 그 작은 문턱 하나가 그들한테는 그렇네. 또 그거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거가 대신 되면은 확실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K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 관광객들은 더 늘어날 테니까 단순히 그냥 이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말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업까지도 구상을 해보면 그렇네요. 좀 더 아이템의 범위가 넓어지겠다. 외국인들의 소비가 지금 한국 특히 서울에는 거의 지금 상권에 TV의 향방을 거의 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나가는 상권, 네, 명동 상권, 성수 상권 전부 다 외국인의 비율이 성수동은 30%로 보고 네. 있고요. 그럼 명동은 70%로 보고 70. 있고요. 오늘 정말 몰랐던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 꿈틀꿈틀 대고 있었던 희비 다 배운 것 같네요. 아,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분이에요. 통찰과 함께. 아, 창업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운전도 하고 깃발도 잘 들어요. 어떻게 지분 5대5? 오케이. 네. 자,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 머니디깅 클럽에서 창업, 자영업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 잠재적 창업자들입니다. 100세 시대 회사 계속 다닐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표님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 정말 새겨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번 돈 날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진짜 진중한 마무리 하고 싶네요. 어떠셨습니까, 소감? 돈을 벌기 위해선 2가지만 잘 운영하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1번, 자신의 돈을 지켜라. 그리고 2번째는 1번을 기억하라. 네, 그래서 지금 문명의 급변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예, 지금의 급변기는 스마트폰의 발명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급변기예요. 인류에게 농업혁명, 산업혁명 딱 인류의 수천 년, 만년 역사에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번째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살거든요. 아무도 미래를 단정해 줄 수 없어요. 이때 자본을 축적하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마치 5개월, 6개월만 사시고 마칠 것처럼 짧게 보세요. 불나방송. 그게 아니고 네, 2, 3년을 보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강연이 20년 복무를 하면 정부에서 퇴직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군인 분들, 예, 보통 소령 다시고 이제 예, 중령 다시기 직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강연 갔었을 때 이분들이 제일 못 견뎌요. 집에 있는 걸. 그래서 바로 창업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망하는 비율이 높다고 국방연구원에서 20년 고생한 당신 1년 쉰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들 충분히 쉬시고 그러면서 2년 3년 준비하셔서 창업하셔도 안 늦는다. 빠른 창업은 있어도 늦은 창업은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늦은 것 같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서두르는 것이 쥐약이 된다. 오늘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네. 뼛속 깊이 새겨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머니디깅 클럽이 또 지향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웃음 속에 통찰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또 진중한 얘기 하다 보면 듣기 싫은 얘기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걸 유쾌하게 한번 풀어내려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주제 의미 있게 잘 네. 다뤄주신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끝!